안녕하세요. 상수주역입니다. 오늘은 주역 64교회 중 14번째 교회인 화천대유교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천대유. 먼저 괴상을 한번 볼까요? 괴상을 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13번째 교회인 천화동인교회에 대해서 4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14번째 화천대유교회입니다. 화천대유교회는 이 괴상에서 보다시피 상괴는 불로 상징되는 리괴, 하괴는 하늘을 상징하는 건괴입니다. 그래서 양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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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효, 양효로 되어 있죠. 그래서 괴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만 이걸 이진법수로 표시를 하면은 양효는 1, 음효는 0이니까 1, 1, 1, 1, 0, 1이 되겠습니다. 1, 1, 1, 1, 0, 1. 이게 화천대유의 괴상입니다. 그럼 화천대유, 이 화천대유는 이 대유가 무슨 뜻이냐 하면 글자 그대로 크게 가짐입니다. 클 대자 있을 유자, 크게 가짐을 뜻하는 겁니다. 대유라는 뜻은. 그리고 불을 상징하는 리괴는 무엇을 상징하냐 그러면 리괴는 빛과 명예, 빛과 명예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상징하는 건괴는 강한 창조력을 상징합니다. 이 둘이 합해서 상징하는 큰 소유, 번영, 두 개가 상징어에 해당이 됩니다. 큰 소유와 번영. 그리고 대유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째, 풍요를 나누어라. 풍요를 나누어랍니다. 두 번째, 겸손을 잃지 마라. 크게 가졌다고 겸손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크게 가지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 지속 가능한 관리에 집중하라. 크게 가져 있으니까 어떻게 이것을 관리를 잘해서 지속 가능하게 하느냐. 즉, 지속 가능한 관리에 집중하라 하는 게 이 대유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대유계가 가지는 고사, 풍요의 기쁨과 경계, 풍요의 기쁨과 경계라는 이 고사, 이 스토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스토리를 들으시면서 대유괴가 가지고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부분을 가슴속에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풍요의 기쁨과 경계. 옛날 한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먼 나라에서 귀한 보석과 희귀한 물품을 들여와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고 그의 이름은 대유처럼 번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후한 나눔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상인은 성공의 비결을 누구보다 철저하게 연구하며 자신의 부를 지혜롭게 관리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상인은 자만과 욕심에 눈이 멀어 작은 위험을 무시하고 무리한 사업확장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경고의 소리가 점점 커졌으나 상인은 내 부는 하늘과 같으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며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재난이 닥쳐와 그의 사업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마을 사람들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때 상인은 깊은 후회에 잠겼고 자신이 잃어버린 진정한 풍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겸손해져 남은 재산을 조심스럽게 관리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변화에 감동했고 상인은 진정한 부는 남을 위한 나눔과 지혜로운 경계 속에 있음을 배웠습니다. 화천대유교회는 큰 부와 풍요가 가져다주는 기쁨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경계와 책임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상인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부의 올바른 사용과 겸손의 가치를 지나는 귀중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즉, 이 스토리, 이 고사의 주제는 진정한 부는 나눌 때 빛난다. 오블레스 오블리저, 가진 사람들의 어떤 처세술, 처신, 이런 부분들을 화천대유교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대유계에 대해서 첫 시간에는 계명, 고사, 상징어, 교훈, 메시지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관상계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관상계사. 관상계사를 한자 읽혀주죠. 그죠? 이걸 해석하면은 상을 보고 말을 건답니다. 상을 보고 말을, 여기서 말이라 하면 사니까 괴사, 효사를 얘기합니다. 말을 건다는 것은 옷을 건다는 하기가 똑같습니다. 즉 말에 해당하는 괴사와 효사를 상과 수에 걸어보는 겁니다. 걸리는지 걸리지 않는지. 여기서 관상계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상수지역을 강의해 나가면서 어떤 개는 어떤 물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계속 일방적으로 얘기만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재 6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시간을 이어서 관상계사를 2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부는 오늘, 관상계사 1,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 관상계사는 상을 보고 말을 건다. 실제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상수주역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원래 주역은 상을 보고 성인이 조짐 또는 징조를 보고 만드는 상, 그 상이 역으로 되어 있다가 문왕이 그 역을 가지고 말을 붙인 거죠. 그게 바로 괴사 아닙니까? 그 괴사를 가지고 또 주공이 효사를 지었죠. 그래서 상을 보고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원래의 주역 본연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은 관상계사에 대해서 괴와 괴끼리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확실하게 괴의 물상 또는 상과 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상과 수를 가지고 괴사와 효사를 읽어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좀 더 실감 있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세계전 10번째 괴가 천택리괴죠. 리. 천택리입니다. 54번째 괴가 귀매괴입니다. 뇌택귀매. 상괴가 우리를 상징하는 뇌, 하괴가 연못을 상징하는 택입니다. 그래서 뇌택귀매죠. 뇌택귀매. 자, 이 두 개를 가지고 관상계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천택리 63 여기서 보시면은 천택리 괴하고 내택규매 괴하고 괴상을 보면은 초요, 이요, 삼요, 사요가 초요, 이요, 삼요, 사효가 똑같죠? 그죠? 효상이 똑같습니다. 효상이. 양요, 양요, 음요, 양요. 양요, 양요, 음요, 양요입니다. 그리고 천택리 63 효사에 보면은 어떤 효사가 나오냐? 이걸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효사도 그냥 한글로 적겠습니다. 63 효사에 보면은 묘능시, 그 다음에 파능리, 이란 효사가 63 효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택규매 초구 효사에 보면은 파능리, 그 다음에 구이 호사에 보면은 묘능시가 나옵니다. 즉, 천택리 63요사의 묘능시와 파능리는 내택규매의 초구의 파능리와 이후의 묘능시가 함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왜? 괴명은 리야와 김매로 다르지만 효상이 같으니까 효사가 같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파능리는 뭘 의미하냐 그러면 파능리, 이 파능리를 파능리 됩니다. 이 파는 절룩거릴 파입니다. 절룩거리면서 걸을 수 있다 또는 절름발이가 걸을 수 있다 정도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럼 파능리, 이 효사가 어떻게 나온지 한번 볼까요? 파능리. 자, 먼저 천택리의 하괴, 귀매계의 화괴는 뭡니까? 태죠. 태. 양효, 양효, 음효. 양효, 양효, 음효니까 태입니다. 태. 양효, 양효, 음효. 즉, 연못을 상징하는 태괴입니다. 연못을 상징하는 태괴. 자, 우리가 주역에서 반대괴라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그 괴상을 상하로 뒤집었을 때 거꾸로 되는 괴를 종괴랬죠. 종괴. 그리고 어떤 괴는 상하로 뒤집어도 괴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태괴는 종괴가 무슨 괴가 될까요? 이 괴를 상하로 뒤집은다 그랬죠. 상하로 뒤집으면 이렇게 되죠. 맨 위에 있던 효가 맨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바람을 상징하는 송괴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떤 괴는 상하로 뒤집어도 이렇게 변하지 않는 괴가 있습니다. 어떤 괴가 있을까요? 리괴를 한번 볼까요? 리괴. 불을 상징하는 이 괴를 한번 보십시다. 자, 이게 불을 상징하는 리괴입니다. 자, 이거는 상하로 뒤집어도
똑같습니다. 리계를 상하로 뒤집어도 리계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대계가 어떻게 변한다 그랬죠? 이럴 경우에는 양효는 음효로, 음효는 양효로 바뀐댔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양효는 음효로, 음효는 양효로, 양효는 음효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물을 상징하는 감괴가 되어버렸죠? 물을 상징하는 감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태괴가 상하로 뒤집으니 송괴로 바뀌었는데 리괴는 상하로 뒤집어도 바뀌지 않으니까 효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양효가 음효로, 음효가 양효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걸 종괴, 이게 착괴라 그럽니다. 또는 이게 도정괴, 왜? 거꾸로 됐다는 얘기죠. 이거는 부도정괴, 앞에 부자가 들어갑니다. 부도정괴, 거꾸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주역에서 말하는 두 가지 반대교의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 이게 태계니까 태계의 반대계는 뭐가 됩니까? 그럼 바람을 상징하는 송괴가 되죠. 원래 태계는 이 물상이 뭐가 있었냐 그러면 이게 입이 입. 그리고 이 태계가 종괴로 바뀌면서 송괴, 즉 바람을 상징하는 송괴는 장단지예요, 장단지. 물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착괴 같은 경우, 즉 부도정괴 같은 경우에는 이 불을 상징하던 것이 착괴를 했더니 물로 바뀌어버립니다. 즉 불이 물로 바뀌어버린 거죠. 완전히 이건 성질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도정괴, 즉 종괴는 바뀌는 바뀌는데 입에서 장단지로 바뀌었으니까 인체 내에서 위치만 바뀐 거죠. 즉 효의 위치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신체 구조에서도 이렇게 입이 장단지로만 바뀌죠. 이 외형적인 변화고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이 외형적인 변화, 그 다음에 물리적인 변화. 반면에 착괴는 본질적인 변화죠. 왜? 불이 물로 바뀌었으니까요. 본질적인 변화, 그 다음에 화학적인 변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장단지라는 물상이 여기서 파능리에서 하괴가 태인데 태가 손으로 바뀌면서 장단지라는 물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괴태에는 또 무슨 물상이 있습니까? 하괴태에는 회절, 훼손의 물상이 있죠. 회절, 훼손. 자, 장단지가 훼손되면 어떻게 됩니까? 쩔룩거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 파능리, 쩔룩거리면서 그럴 수 있다는 파능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묘능시를 한번 볼까요? 묘능시. 묘능시라는 효사는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묘능시. 이 묘능시는 한자로 쓰면 이렇게 적습니다. 이 묘자, 이 묘자를 파자, 즉 나누어 볼까요? 묘자가 이렇게 쓰죠. 이 묘자입니다. 이 묘자는 눈목자 플러스 더하기 적을 섭니다. 한쪽 눈이 적으니 어떻습니까? 애꾸눈이 되죠. 그 애꾸눈으로 볼 수 있다 라는 효사가 나오는데, 이 효사를 한번 어떻게 이 효사가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묘능시라면은 애꾸눈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초효, 2효, 3효, 4효가 똑같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2효, 3효, 4효를 한번 볼까요? 2효, 3효, 4효. 이게 2효, 3효, 4효가 어떤 물상이 있습니까?
불을 상징하는 이괴이면서 불을 상징하는 이괴인데 여기에 무슨 물상이 있냐 하면은 눈이라는 물상이 있죠. 눈. 보는 눈. 네. 그 눈이라는 물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하괴, 초요, 이요, 삼요의 태에 무슨 물상이 있다 그랬죠? 조금 전에 이게 연못의 물상이고 그 다음에 태계인데 여기에 훼손, 회절이라는 물상이 있다 그랬죠? 회절. 즉 눈이 훼손되면 어떻게 됩니까? 애꾸눈이 되죠. 그래서 애꾸눈으로 볼 수 있다는 효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초요, 이요, 삼요, 사요, 초요, 이요, 삼요, 사요 효상이 똑같으니까 초요와 이요의 그 효사가 천택리 육삼효사의 묘능시 파능리라고 똑같이 겹쳐서 나옵니다. 이와 같이 괴명은 미계와 귀매계로 다르지만 효상이 초요, 이요, 삼요, 사요의 효상이 같으니까 같은 효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그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이런 경우가 또 하나 더,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6번째 궤 명의궤입니다. 명의궤. 명의궤는 상궤가 지, 하궤가 화, 지화명이죠. 지화명입니다. 다음 59번째 궤가 환입니다. 환. 이거는 풍수환이죠. 상궤가 바람을 상징하는 솜, 하궤가 물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이게 풍, 수, 환이죠. 그 다음에 명의궤는 위가 땅을 상징하는 지, 밑이 불을 상징하는 화입니다. 그래서 지화명의, 풍수환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괴상도 가만히 봤더니 지화명의하고 풍수환, 여기 2효, 3효, 4효, 5효, 여기에 초효, 2효, 3효, 4효, 음효, 양효, 음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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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효, 음효, 음효. 효상이 똑같죠? 전체 6개 효 중에서 지와 명의 2, 3, 4, 5 하고 풍수환의 초, 2, 3, 4하고 효상이 똑같습니다. 음효, 양효, 음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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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효, 음효, 음효. 이렇게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지와 명의의 6위에 무슨 효상이 나오냐, 효사가 나오냐 하면은 용정마장, 용정마장. 또 풍수환의 초고회사에도 똑같은 용정마장이라고 나옵니다. 이걸 한자로 적으면요, 용정마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자는 그냥 어조사입니다. 어조사. 뜻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은 구조하다는 거, 구조. 말은 말이죠. 그리고 장은 건장하다는 뜻입니다. 건장하다. 자, 이걸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건장한 말에 의해서 구조되다. 건장한 말에 의해서 구조되다라는 효사가 지화명의 유기효사와 풍수한 초육효사에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럼 용정마장이라는 이 효사가 이 지화명의 유기와 풍수한 초육효사에 같이 나오느냐 하는 부분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화명의의 2, 3, 4, 5효, 풍수환의 초 2, 3, 4효 효상이 똑같다 했습니다. 똑같죠, 그죠? 음효, 양효, 음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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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효, 음효, 음효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화명의의 유기와 풍수환의 초육은 둘 다 음효입니다. 음효는 양효에 비해서 능동적이라기보다는 수동적입니다. 또 적극적이기보다는 소극적입니다. 왜? 음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장한 말을 구조하는 게 아니고 건장한 말에 의해서 구조되다라고 효사가 해석된 이유도 바로 지화명의의 유기효사와 풍수환의 초육효사가 음효이기 때문에, 즉 수동적이고 비동적이기 때문에 말을 구조하는 게 아니고 건장한 말에 의해서 구조된다라고 효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용정마장입니다. 그리고 지화명의의 3효, 4효, 5효, 이거는 3효가 양효죠. 양효, 음효, 음효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수환에 2효, 3효, 4효를 보면은 양효, 음효, 음효입니다. 똑같죠? 양효, 음효, 음효. 이 양효, 음효, 음효. 여기 양효, 음효, 음효. 이것도 양효, 음효, 음효로 똑같습니다. 이 여기는 우레를 상징하는 징계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무슨 물상이 있습니까? 말이라는 물상, 말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은 건장하죠. 그래서 지화명의 유기효사와 풍수환의 초육효사의 용정마장, 건장한 말에 의해서 구조된다라는 효사가 같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즉, 괴명은 명의와 환으로 다르지만 효상이 같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효의 효사가 같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괴명과 관계없이 그 괴명에 속해 있는 괴상이 괴상 중에서 효상이 같을 경우에는 효사가 같이 나오더라. 이걸로 봤어도 관상계사, 즉 상을 보고 말을 건다 는 이 관상계사가 주역에서 필수적인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구나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효사만 이럴까요? 괴사는 그런 게 없을까요? 이번엔 괴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괴사도 괴명이 다르지만 효상이 같을 경우에는 같은 괴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자, 먼저 화천대유계를 한번 볼까요? 화천대유계를 보면은 이게 불을 상징하는 이계죠. 이게 하늘을 상징하는 금계입니다. 그리고 이게 불을 상징하는 이게 하늘을 상징하는 아니죠. 바람을 상징하는 손이죠. 그죠? 바람을 상징하는 손입니다. 즉, 그래서 화천대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죠. 그죠? 다음에 화풍정괴가 됩니다. 대유괴는 14번째 괴고, 정괴는 50번째 괴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초효를 제외한 나머지 5개 효가 효상이 똑같죠. 양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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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효, 양효. 자, 설명을 위해서 이걸 지우겠습니다.
이쪽 지워버리죠. 자, 보시면은 2요, 3요, 4요, 5요, 상요. 2요, 3요, 4요, 5요, 상요. 효상이 똑같죠? 자, 효상이 똑같으면서 대유의 괴사를 보면은 원형입니다. 원형. 마침 여기 있네요. 대유의 괴사가 원형으로 나옵니다. 원형. 이 원형입니다. 그리고 정괴의 괴사도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괴명은 대유와 정으로 다르지만 효상이 같으니까 같은 괴사가 나옵니다. 다만 차이점은 정괴는 원과 형 사이에 길하다는 길자가 가로 내세에서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자는 쓸데없는 글, 즉 연문이라는 게 통설입니다. 만약 쓸데없는 글이라 그러면 빼버리면 되지 왜 넣어둡니까? 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알다시피 이 괴사와 효사는 경전입니다. 즉 역경이죠. 역경은 성경이나 불경과 마찬가지로 성인이 지은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길자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원형 사이에 그대로 추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글자는 연문이라는 게 통설입니다. 그리고 대육의 상구에 보면은 호사의 길무불리, 정계 상구에서 보면은 이거는 대길무불리, 이건 길무불리가 나오고 여기는 대길무불리가 나옵니다. 즉 길하고 이롭지 않음이 없다, 크게 길하고 이롭지 않음이 없다 라는 대동소이한 효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괴명은 대유와 정으로 각각 다르지만 효상이 같으니까 같은 괴사와 대동소이한 효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역은 철저히 관상계사를 중심으로 해석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그 후에 이게 어리 쪽이 나오고 원래 상수 쪽이 있는 데다가 어리 쪽이 나와가지고 어리 쪽이 너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 상수 쪽이 그동안에 힘을 못 쓰고 있었죠. 그러나 원래 주역은 상수가 근본입니다. 상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관상계사 중에서 일부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15번째 교에서는 관상계사 2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떤 관상계사 설명을 들으시고 무작정 괴명을 가지고 물상을 이겨낼 때하고 이렇게 서로 비교해서 관상계사를 설명을 들었더니 좀 더 분명해졌다, 그런 느낌을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유계의 괴명, 그 다음 관련된 고사, 상징어, 교훈, 메시지를 설명드렸습니다. 화천대유계가 진정한 분은 나눌 때 빛난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